그날 밤, 저는 외국 정글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이 제 등 뒤에서 속삭이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버지. 금방 올게요. 30분, 1시간이 지나고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도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여권과 지갑,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은 며느리 미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제 친아들이 저를 이국 땅에 버리고 간 거였어요. 손목에 작은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서혜 씨가 며칠 전에 준 시계였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뉴스에서나 봤는데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지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 선생님.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혜 씨였어요. 데리러 왔어요. 무사하시죠? 서혜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지만 서혜 씨의 얼굴을 다시 보니 안심이 되고 또 기뻤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서혜 씨가 차 뒷자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타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차에 오르는 순간 서혜 씨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손자분이 보낸 음성 파일이에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저 영감탱이 때문에 진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냥 좀 도와줄 것이지 기어이 이렇게 일을 꼭 크게 키운다니까. 미영이 대답했죠. 잘 된 거야. 차라리 여기 버리고 가는 게 속 편해. 수백억 재산을 혼자 숨겨놓고 아들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크루즈 사고로 처리하면 돼. 실종 신고 넣고. 그렇게 간단하게 될까? 에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아버님 인감은 잘 챙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니. 서혜 씨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길고도 참담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정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타국에서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새 인생을 살게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구성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국제금융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 투자 자문, 소송 대리까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구르며 돈을 벌었죠. 그 결과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정확히는 수백억이었어요. 강남 빌딩 하나, 판교 땅 2군데, 제주도 리조트 지분, 그리고 해외 신탁 계좌까지. 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는 숨겼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살았고 평범한 차를 몰았죠.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저 적당히 모아둔 돈이 좀 있는 정도로만 알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알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이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말이죠. 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되려 자식들이 엇나갈까, 그것도 염려스러웠어요. 그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으니까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전 은퇴를 하며 기나긴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했죠. 이미 집사람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고 있으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꽤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 미영은 첫인상이 좋았어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저한테도 잘했습니다. 집사람과 사별한 이후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어요. 참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손자 민재는 올해 15살입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저를 아주 잘 따랐죠. 가까이 살아서 주말이면 제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죠. 차 할부금이 부담된다. 아파트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민재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도와줬어요. 몇백만 원씩 보탰죠.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정도요. 곧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철수가 하려는 사업이 수상했거든요. 지인 소개로 들어간 투자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였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안 된다. 그 사업은 위험해 보인다. 철수 또한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세요. 확실한 건데, 글쎄, 그 사업은 안 된다니까. 그날 이후 철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근방에 사는데도 집에도 잘 안 왔어요. 명절에나 보고 와도 말이 없었죠.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렴풋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가 내게 기대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닌지, 그냥 날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친자식인데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저한테 해를 끼치겠어요. 그냥 서운해하다 말겠지 싶었죠. 올해 3월이었어요. 철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여행이요. 저희랑 같이 해외 크루즈 여행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크루즈 여행이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그런 걸 제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아버지 은퇴하신 지 5년 됐잖아요. 그동안 어머니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셨으니 여행이나 같이 다녀오죠.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은퇴하시고 여행 한번 안 가셨는데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같이 다녀와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차갑게 굴던 아이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으니까요.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하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내외가 절 챙기니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으니까요. 그래, 고맙다. 가마. 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여행 될 거예요. 오랜만에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여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철수와 미영이가 모든 걸 챙겼어요. 비행기표, 크루즈 예약, 여행 일정까지. 저는 그저 가방만 싸면 됐죠. 철수와 며느리 미영이는 절 깎듯이 챙겼습니다. 여권이며 여행자 보험 등등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철수는 제 여권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확인했어요. 여권 사진을 찍고 번호를 메모하고 유효기간을 체크했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미영이도 보험을 계속 챙겼습니다. 아버님, 여행자 보험 들으셔야죠? 응, 그래야지. 수혜자는 누구로 하실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수혜자를 묻는 걸까요? 왜 그걸 물어보니?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혼자서 깔깔거리며 웃다가 무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난스럽다 생각도 들었지만 젊은 애들이니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오래 친하게 지낸 변호사 동기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똑같지 뭐. 근데 이번에 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같이 가자네.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돈 때문에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며? 뭐, 이제라도 애비랑 화해하고 싶은가 보지.
이것저것 여간 챙기는 게 아니야. 전 흐뭇하게 말했지만 친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철수놈이 그럴 리 없겠다만 요즘 노인 상대 범죄가 많아. 특히 해외에서. 무슨 범죄? 유기, 사고 위장, 보험금 노리기. 온갖 수법 다 있어. 아무리 친구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 최근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래, 만약 철수가 그랬다 치자. 그럼 뭐 별수가 있어? 친구가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이쪽으로 전문인 탐정이야. 지금 상황을 얘기해보고 혹시 모르니 좀 알아보라고 해봐.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서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날 저는 그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서혜 씨는 50대 중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눈빛은 날카롭지만 차분한 인상에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 아들의 갑작스러운 크루즈 제안, 유난스런 행동들, 그리고 제 불안감까지. 서혜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자산이 많으신가요?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라요. 혹시 아들분이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철수가 제 재산을 알아낼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 집에 혼자 들른 적이 있었거든요. 서재 책상 서랍에 보관된 서류들을 봤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작년에 서류를 찾으러 제가 집에 없을 때 왔다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서혜 씨가 제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500에서 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크루즈 여행에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탑승해서 선생님 근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개입하죠. 서혜 씨는 외모와는 다르게 당차고 대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직스러웠죠. 그리고 이거 차고 가세요. 서혜 씨가 작은 손목시계를 건넸습니다. GPS 추적 장치가 들어있어요. 어디 계시든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자분도 함께 동행한다고 하셨으니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세요. 서혜 씨는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명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손자 민재를 따로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민재야,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있어서 혹시 여행 가서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거라. 민재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이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왜요? 그냥 혹시 몰라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 좀 알려줄래? 뭐, 녹음을 해도 괜찮고. 민재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여기 연락처다. 서혜 씨가 준비시킨 대로 사전 조치는 마쳤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며 크루즈에 오를 일만 남았죠. 4월 15일 출발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였죠. 거기서 크루즈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철수와 미영은 친절했어요. 제가 알던 아들 내외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 가져다주고 담요 덮어주고 불편한 거 없냐고 계속 물었죠. 민재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버스로 이동했죠. 거대한 크루즈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0층 높이의 하얀 배였어요. 승선 수속을 밟고 배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객실로 향했어요. 제 방은 7층이었죠.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그때 멀리 갑판 한쪽에 서 있는 서혜 씨를 발견했습니다. 늘씬한 키에 우아한 원피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혜 씨는 미소 지으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반갑네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크루즈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서혜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전 서혜 씨가 있어서 더욱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 내외와 식당으로 향했어요. 뷔페였고 각국 요리가 즐비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민재는 신나서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까지. 식사를 하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곳 없으시죠? 응, 좋구나. 다음 항구에서 관광도 하고 그래요. 정말 좋은 여행 될 거예요. 미영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아니, 됐다. 딱 한 잔만 하세요. 분위기도 내실 겸. 미영이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고급 와인 향이 느껴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한 모금만 마셨어요. 저녁을 마친 후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물결에 배가 출렁이는 게 느껴졌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제 의심이 맞는 건지 아들이 저한테 해를 끼치려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괜한 의심이 아닌지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서혜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크루즈는 첫 번째 항구에 도착했어요. 태국 푸켓이었죠. 철수가 와서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 힘드실 테니 자기 식구들끼리 잠시 나갔다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루즈 여행까지 같이 와서 따로 나간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장시간 이동으로 여독이 풀리지 않아 피곤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가족이 하선하고 저는 혼자 배에 남았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서혜 씨가 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좋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푸켓 해변이 보였어요. 좋은 경치에 미인과 밥을 먹으니 어색하고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 서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군요.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심하지는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철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기념품을 잔뜩 사왔더군요. 아버지, 선물이에요. 태국 전통 모자와 티셔츠였습니다. 절 배려해준 아들 내외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도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루즈는 여러 항구를 거쳤어요. 베트남, 홍콩, 대만까지. 오랜 여행 탓인지 아들 내외는 좀 지쳐 보였습니다.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구에서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루즈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철수가 제 객실로 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투어가 있대요. 같이 가시겠어요? 무슨 투어인데? 현지 문화 체험이요. 정말 좋다고 하던데. 크루즈 여행하고 처음 같이 나가자고 해서 저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민재도 같이 가니? 아니요. 민재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쉬기로 했어요. 미영이랑 같이 나가요, 아버지. 전 알겠다고 하고 준비를 마친 후 하선했습니다. 항구 밖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마닐라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어요. 건물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사람들도 줄어들었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 맞니? 네,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하지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주변은 완전히 변했어요. 우거진 숲풀과 나무 그리고 비포장 도로. 간판도 없고 사람도 없었죠. 철수야, 여기 어디냐? 곧 도착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거진 숲풀에서 습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먼저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여기가 어딘데? 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내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저희가 투어 가이드 데리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저를 남겨두고 말이죠. 야, 철수야. 소리쳤지만 버스는 사라졌습니다. 먼지만 날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습기를 머금은 숲풀들. 네, 전 버려진 겁니다. 제 친아들이 저를 이국 땅에 버렸어요. 생각해보니 제 여권, 지갑, 휴대폰이 든 가방을 미영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혹시라도 아프면 제가 더 아파했고 금이야 오기야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해가 기울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어 주위가 점점 분간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독하게. 그때 손목에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서해가 준 GPS 시계였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얼굴이 내렸습니다. 도연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서혜 씨,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빨리 타세요. 서혜 씨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고 부드러운 좌석이 제 몸을 감쌌죠. 어떻게 찾았어요? GPS로 추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동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서혜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제 위치가 빨간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버스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왔죠. 네, 그랬군요. 말문이 막혔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서혜 씨가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긴장을 해서인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서혜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와 미영이었어요. 지긋지긋한 노인네.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죠. 여기 버려두면 못 돌아와. 정글에서 휴대폰도 없이. 크루즈 사고로 처리하면 돼. 갑판에서 실족사. 보험금은 5억. 여행자 보험 들어놨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이잖아. 걱정 마. 알아보니까 실종 처리되면 7년 뒤에 사망으로 간주돼. 그럼 유산 다 우리 거야.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야? 어마어마해. 강남 빌딩, 판교 땅, 제주 리조트, 해외 계좌까지. 거의 600억은 될 거야. 600억. 미영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그 노친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아. 2억만 달라고 했을 때 어찌나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수백억을 꽁꽁 싸매놓고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자. 7년만 지나면 다 우리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몰려왔죠.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그 영감탱이. 노친네. 저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이건 손자 민재군이 녹음한 겁니다. 서혜 씨가 설명했어요. 민재가 부모님 대화를 듣고 몰래 녹음해서 제게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셨던 거죠. 민재. 착한 손자였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잘못을 알고 저를 지켜준 겁니다. 민재는 괜찮나요? 걱정 마세요. 민재는 배에 있습니다. 무사해요. 다행이네요. 서혜 씨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호텔이에요. 3시간쯤 달렸을까요?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로비가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어요. 서혜 씨의 안내로 객실로 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서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법률 문서들이었습니다. 첫째, 현지 경찰에 유기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GPS 기록, 녹음 파일까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네. 그리고 버스 기사도 잡았어요. 내일 진술 확보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언론에 공개합니다. 노부모 해외 유기 사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언론이요? 네. 제가 한국 기자들과 연결돼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럼 셋째는요. 재산 보호입니다. 선생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신탁 설정하고 유언장 작성해요. 아드님이 단 한 푼도 못 건드리게. 서혜 씨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절위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애써줘서 고마워요. 제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미 수임료 지불하셨잖아요. 서혜 씨는 찡긋하며 웃어줬습니다. 절 보고 처음으로 웃어줬어요. 이제 푹 쉬세요. 내일부터 바쁠 겁니다. 서혜 씨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버려졌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그리고 구조됐던 순간까지.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말들. 그 영감탱이. 놓친네. 600억. 저는 그저 숫자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죠.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 벌고 집 사고 아들 공부시키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어차피 결국 아들에게 갈 돈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던 겁니다. 버림과 배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반격할 차례였죠.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낸 후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한 얼굴과 달랐습니다. 이제 주름이 보이는 얼굴, 얼핏 보이는 흰머리, 살짝 처지기 시작한 눈꺼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하며 수없이 많은 협상과 법정에 섰었던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이제 반격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혜 씨가 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부모 해외 유기 충격, 친아들이 필리핀에 버리고 도주. 기사는 상세했어요. 제 이름은 가명 처리됐지만 사건 내용은 다 나와 있었죠. 크루즈 여행 중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외딴 곳에 버리고 떠났다는 것. 목격자 증언과 GPS 기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아드님께서 아직 모르고 있어요. 크루즈는 내일 한국 도착 예정이에요.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체포 영장 발부됐어요. 체포요. 제 아들이 체포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서혜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뉴스였어요. 어제 필리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친아들 부부에 의해 유기됐는데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62세 김모 씨. 아들 부부와 함께 크루즈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정글에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화면에 제가 버려졌던 장소의 사진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부부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는 정황입니다. 피해자는 수백억 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들 부부를 유기죄와 사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모든 방송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톱 기사예요. 서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전국의 범죄자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들이 자초한 일이었죠. 재산 보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서혜가 서류를 꺼냈어요. 선생님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이전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한 푼도 못 건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유언장은요?
작성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자 민재군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아들한테는요?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박탈했어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철수는 제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서혜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유기죄, 사기죄, 존속유기죄로 고소합니다. 형량이 꽤 나올 거예요. 며느리도요? 당연하죠. 공범입니다. 혼란스럽고 고민됐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게 맡기세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서혜 씨와 함께 필리핀 경찰서로 갔어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라 주목하고 있었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용의자들이 입국하면 바로 체포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서혜 씨는 내일 오전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크루즈는 내일 저녁 인천항에 도착한다고 하니 제가 먼저 한국에 도착하고 그 다음 철수가 도착하게 되는 거였죠. 철수 내외가 체포된다고 하니 민재 생각부터 났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하죠? 민재는 외할머니께서 돌보겠다고 하세요. 부모가 구속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외할머니요? 네. 제가 이미 연락했어요. 상황 설명을 하고 부탁드리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서혜 씨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혜 씨와 식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 야경이 보였어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요? 네. 한국 돌아가셔서 뭐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연속. 처음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서혜 씨가 미소 지었어요. 차라리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삶이요? 네. 한국 떠나서 해외에서 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중해는 어떠세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지중해. 한 번은 가봐야지 했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거기서 뭘 하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여유롭게. 책 읽고 산책하고 바다 보고.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시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일 그만두고 그런 곳에서 새롭게 살 계획이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감옥 갈 거고 집도 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다만 민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혜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편히 가세요. 인천공항에 제 동료가 마중 나갈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많이.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자 마닐라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시죠? 이서혜 씨 변호사가 보냈습니다. 네, 제가 김도연입니다. 차 준비돼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혜 씨가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객실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제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뉴스를 꺼버렸습니다.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혜 씨였어요. 선생님, 크루즈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승선했어요. 곧 연행될 겁니다.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모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조사받을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영장 청구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유기 사건 용의자 긴급 체포. 화면에 철수와 미영이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왜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할 말 없으십니까?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구속됐고 재판이 시작됐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오랜만에 다시 서는 법정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변호사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철수와 미영이는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을 유기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혜 씨가 준 녹음 파일을 변호사가 제출했고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600억이야. 다 우리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친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크루즈에서 실족한 걸로 신고하고 실종 신고하면 돼.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철수에게는 징역 5년, 며느리에게는 징역 4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저 공허했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알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 할아버지 부탁을 들어줘서 내가 살았어. 제가 잘한 거겠죠? 그럼. 아주 잘했지. 민재를 놓아줬습니다. 외할머니가 민재 어깨를 감쌌어요. 사돈, 민재는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민재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제가 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멀어지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서혜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네. 지중해 이야기요. 가실 건지. 많이 고민했지만 제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들 내외는 감옥에 있고 손자는 외할머니가 키우고 저 혼자 남았어요.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네요. 잘 결정하셨어요. 서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이틀 후 출발합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았어요. 가구도 처분했죠. 이제 제겐 돈과 몇 가지 짐만 남았습니다. 서혜 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행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작은 섬으로 갈 예정이었죠.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깼어 보니 창밖을 보니 푸른 지중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장시간 비행 끝에 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시칠리아 섬으로 가는 비행기였죠. 1시간 후에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했죠. 차를 타고 항구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30분쯤 가자 작은 섬이 보였어요. 하얀 건물들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서해가 언덕 위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배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의 2층 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실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엔 책장이 가득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책은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서혜 씨는 제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 서적, 역사책, 소설까지. 테라스로 나갔어요.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물결이 반짝였어요. 요트 몇 척이 떠다니고 있었죠. 작은 요트도 하나 준비했어요. 항구에 하얀 요트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바다와 정말 잘 어울리는 배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서혜 씨,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테라스에서 서혜 씨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뭐요? 한국 떠난 거요. 아니요. 좋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아들은 감옥에 있고, 손자는 외할머니가 키우고, 저만 남았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보다 자유가 좋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였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서혜 씨가 있잖아요. 서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 뭐, 선생님 덕분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됐는 거려. 제 덕분이요? 네. 선생님이 제 일을 의뢰해 주셨잖아요. 수임료도 넉넉하게 주시고. 맞았습니다. 저는 서혜에게 상당한 돈을 줬었어요. 그 돈으로 서혜도 이곳에 집을 샀죠.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네. 외롭게 혼자 사실 거 아니면 같이 사는 거예요. 저도 혼자고 선생님도 혼자잖아요. 서혜 씨의 제안은 노라웠지만 저도 이미 서혜 씨에 대한 마음이 컸기에 싫지 않았습니다. 서혜 씨가 좋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부터 제 짐 옮겨올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전엔 서재에서 책을 읽었어요. 점심은 마을 작은 식당에서 먹었죠. 오후엔 요트를 탔습니다. 서혜 씨와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파도를 가르며 수평선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저녁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일몰을 봤습니다. 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현지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도연, 오늘 낚시 가자. 이웃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좋아요.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를 잡아 저녁을 해 먹었죠. 주말에는 마을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광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서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춤 추실래요? 저 춤 못 춰요. 뭐 어때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함께 춤을 췄습니다. 어설프고 우스웠지만 즐거웠어요. 서혜 씨와 같이 있는 동안은 전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돈도 재산도 아니고, 가족의 의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삶이구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였어요. 영상통화였죠. 할아버지,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얼굴도 성숙해졌어요. 잘 지내니?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외할머니도 잘 챙겨주시고요. 다행이구나. 할아버지는요? 거기 어때요? 좋아. 아주 좋아. 휴대폰을 돌려 바다를 보여줬어요. 와, 진짜 예쁘다. 나중에 놀러 와. 네, 꼭 갈게요. 민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그리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엄마 아빠가 절 원망할까봐 걱정이 돼요.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죽었을지도 몰라. 잘한 일이겠죠? 그럼. 내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민재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아주 많이. 다행이에요. 저도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민재가 염려되었지만 민재는 괜찮을 겁니다. 착한 아이니까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서혜와 저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직 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였죠.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습니다. 밤엔 테라스에서 별을 봤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서혜와 저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직 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였죠.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습니다. 밤엔 테라스에서 별을 봤죠. 도연 씨, 행복해요? 서혜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많이. 저도요. 서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운명이었나? 운명이지.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변호사로 시작해서 아들을 키우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서혜 씨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좁은 아파트에서 TV나 보면서 혼자 늙어갔을 테니까요. 어쩌면 버려진 게 꼭 나쁜지만은 않은 일이었구나 하는 황당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서혜 씨를 만나지 못했고 이런 자유를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도연 씨, 가족 생각은 안 나세요? 가끔요. 근데 미련은 없어. 왜요? 나를 버렸잖아. 우리 부자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거지. 마음이 아프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그 먼 타국 정글에 부모를 버린 자식과 어떻게 더 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 대신 민재가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다 주어야지. 좋은 결정이에요. 며칠 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서혜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어요. 제 재산 중 200억은 민재에게, 나머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존속 유기죄로 유류분 청구권이 박탈됐으니까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어요.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철수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철수입니다. 어떤 말로 아버지께 사죄를 드려야 할까요?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제가 아버지께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어디서든 언제든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민재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 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다시 접었습니다. 그저 덤덤히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서혜는 그런 저를 지켜보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 67입니다. 서혜와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부 같아요.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누볐습니다. 그리스, 크로아티아, 프랑스까지 여러 섬을 여행했어요. 현지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했죠. 민재는 대학생이 됐고 여름방학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많이 컸구나. 네. 대학도 잘 다니고 있어요. 공부는 할 만하고? 그럼요. 할아버지 덕분이죠. 민재는 2주 동안 머무르며 함께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마을 축제에 같이 갔습니다. 떠나는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그래, 너도 네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살게 될 거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재가 떠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서혜가 있었으니까요. 테라스에 앉아 하늘에 붉게 물든 석양을 봤습니다. 매일 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같이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서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큰 일을 겪고 자식을 잃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사는 행복. 이제 남은 제 삶은 오직 저를 위한 항해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저는 서해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지중해 석양 앞에서 오늘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길 바랍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은빛 정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